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시작하기 앞서서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시작하기 앞서 그 부분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수집을 예로 들면서 회계 비용 얘기 드렸었고요. 실제 비용, 장부상의 비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회 비용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것의 가치, 기회 비용도 우리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매몰 비용을 말씀드렸었죠. 매몰 비용. 이미 들어가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3시간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SBS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이때 이를 이용한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 비용이 또 나왔구나. 메모 비용으로 인한 사기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저한테 지금 제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포인트를 제가 3천만 원어치를 제가 사놨어요. 근데 이게 3일 뒤에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현금으로 환급하고 싶은데 제가 남자여서 이게 안 되고 여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사회자님한테 제가 3천 포인트를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냥 알아서 다 쓰세요. 아니면 뭐 저한테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혹하죠. 나한테 공짜로 3천만 원이 생겨? 그래 그럼 나 한번 해볼게. 해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괜찮 좋은 제안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 내가 절반만 해도 1,5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내가 환불 신청을 딱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객센터 직원이 제가 저번에 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재 여기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수수료로 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내가 3천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데 뭐 50만 원이야 뭐 우습지 하면서 50만 원을 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계속 말 바꾼다고. 50만 원 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더 입금해야 됩니다. 이 얘기 계속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1억 원까지 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사람들의 매몰 비용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는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원칙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매몰 비용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50만 원 정도는 실수를 낼 수 있어요. 수수료로 3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는 뭐다? 이거 사기구나라고 해서 이 50만 원을 버려야지. 이 50만 원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또 돈을 더 붓는 순간 점점 나의 사기액이 피해액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피해를 당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기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 비용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는 이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회계 비용, 기회 비용, 메모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여기 노동자로서 생활할 때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노동의 가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을 해서 우리 노동의 가격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두 가지가 있다. 미시경제, 이 3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고 거시경제는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연구한다.
이 거시경제는 이 지표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지표들이 금리, 환율, 물가 등이 있다였고요. 여기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한 투자가 매크로 투자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수요, 어떤 거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수요인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된다.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명품 회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5천 원 하니까 나는 5천 원 해야지. 아니면 나는 남들이 5천 원 하니까 나는 조금 더 싸게 팔아야지 라고 해서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이 수요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5천 원의 국수를 사 먹으려는 사람이 5,500원이라고 안 사 먹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격을 5,500원에 책정해서 이왕이면 몇백 원이라도 더 남길 수 있는 이익 극대화 전략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공급도 가격 탄력도가 있지만 수요 가격 탄력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용 극대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첫 숟가락의 밥이 가장 맛있지만 먹을수록 점점점 맛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내용을 강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밀접해 있는 내용이에요. 이 게임 이론 때문에 이것을 처음 개발한 연구한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예요. 게임 이론.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의 상호 우선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이론이다. 네,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사기꾼들이 나왔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아, 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긴 있는데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얘네가 범인인 범인이에요. 지금 봤을 때 용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분리시켜 놓고 우리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합니다. 너네가 범인이 아니야.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범죄자들한테 조건을 줘요. 어떤 조건을 주느냐? 너네가 만약에 둘 다 범행을 자백하면 너네는 징역, 감옥에서 2년만 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모두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 너네는 다 석방이야.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둘 다 인정을 하면 2년만 사는 거예요. 2년만. 하지만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둘 다 풀려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각.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만 자백을 해요. 근데 한 사람만 부인할 경우에 다른 한 사람이 부인했을 경우에 이럴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자백한 사람은 1년만 살고요. 징역. 부인한 사람은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징역을 5년 삽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각각의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일 때 만약 여러분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자백을 해요? 내가 자백을 하자니 내가 부인하고 얘도 부인하면 우리 둘 다 풀려날 수 있는데 자백하자니 좀 아까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자니 음? 부인하자니 내가 부인했는데 만약에 제가 상대방이 자백해버리면 나는 5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요즘 최분희님께서 부인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느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배웠는데 저는 이거를 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항상 이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 이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서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백, 최영님 자백. 네, 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는 거예요. 느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이 게임 이론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내가 있죠, 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자백을 하거나 부인하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백을 하거나 자백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결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제가 자백을 합니다, 먼저. 여기 마우스 이거 화살표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제가 자백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도 자백하면 둘 다 자백했으니까 우리는 2년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하면 저는 1년이고 상대방은 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백했을 경우에는 제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은 2년 아니면 1년입니다. 제가 자백했을 때는 이 표 이해 잘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혹시 숫자 1 눌러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제가 자백을 안 한다고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자백을 안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죠? 5년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나도 자백을 안 하고 상대방도 자백을 안 하면 우리는 석방이 됩니다. 자, 이 표에서 봤을 때 다시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맞죠? 내가 자백을 하면 2년 아니면 1년이에요. 반면에 자백을 안 하면 5년 아니면 석방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가 좋겠습니까? 5년 아니면 석방에 베팅하겠습니까?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에 베팅하겠습니까? 네. 이게 훨씬 낫죠? 1년, 2년 이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판단은 뭐다? 자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게임 이론이에요. 단순히 느낌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할지. 물론 여기에서 내가 이 상대방, 나랑 같이 이 범죄를 저질렀던 상대방이 얘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해. 물론 그런 성향도 고려했을 때, 얘 평소에 거짓말 잘하니까 얘는 분명히 자백을 안 할 거다. 라고 해서 내가 그럼 얘가 거짓말 할 테니까 나도 그럼 거짓말 해야지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그런 성향은 다 배제한 채 단순히 경우의 수만 놓고 따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자백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인 겁니다. 물론 석방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쉽지만 이거는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5년이라는 경우를 자칫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나는 자백을 해서 그냥 1년이나 2년 정도만 그냥 무난하게 나는 징역을 살고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게임 이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작년 4월 달 정확히 1년, 네, 지금 올해 4월이죠. 정확히 1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밤에. 그것도 딱 이 정도 시간이면 딱 이 시간이네. 8시 20분. 딱 1년 전이네. 참. 네. 제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 큰 도로 말고 이렇게 작은 골목길들 있잖아요. 작은 골목길. 횡단보도도 없는 그냥 조그만 길. 그런 길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조그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사거리에 제가 딱 진입했는데 자동차가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 사거리 앞에. 근데 제가 이 자동차를 보자마자
제가 자전거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차가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제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앞으로 이게 나가잖아요. 바로 멈추지 않고. 나가면서 제가 자동차를 받은 거예요. 운전자 문 있죠. 거기를 제 자전거가 딱 들어간 거예요.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자동차를 쳤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예. 제가 그 운전자 지나가는 거에 제가 문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너가 가해자다. 너가 가해자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억울한 거죠. 저는 분명히 완만한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다가 자동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그런 조그만 길에서 그렇게 속도를 빨리 해서 가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상대방은 저한테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험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하고 보상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확히 2분 뒤에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 게임 이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글 파일 보이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행동이에요.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보험 처리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상대방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면 제가 신고를 하든 신고를 안 하든지 간에 저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때죠.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안 해줄 때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가 고민이 되는 거겠죠. 제가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데 저도 신고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보상을 못 받죠. 당연히 보상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럼 제가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보험 처리 안 해주니까 제가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신고를 안 하면 아예 보상도 못 받지만 신고를 하면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고를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왜 제가 가해자가 됐냐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단순합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단순히 가격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게 아니고요. 각도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각도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왔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제 각도에 있죠.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된대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고였어도 제가 그럼 만약에 각도가 달라졌으면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가 됐는데 뜻밖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가 아닌 거랑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제가 가해자일지라도 자동차가 사람한테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험법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자동차가 피해를 봤어도 상대방 사람에게 대인배상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 덕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내가 가해자인데 이거 신고를 해 마라? 엄청 고민했었어요. 내가 가해자인데 신고를 해? 근데 내가 신고 안 하면 보상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게임 이론을 만들어서 나는 신고하는 게 나에게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신고를 했고 그 덕분에
보상도 받을 수 있었고 또 내가 몰랐던 사실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느낌만으로 신고해야지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고를 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단순히 야,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 연습 싸움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상대방은 주먹을 안 낸대요. 상대방은 주먹을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내야 내가 더 유리할까요? 상대방은 주먹을 안 낸대요. 나는 가위바위보를 다 낼 수 있어요. 무엇을 내야 나는 유리할까요? 이것도 게임을 통해서 게임 이론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주먹. 자, 주먹을 내야 된다. 네, 자,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엇을 내야 더 유리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게임 이론으로.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위바위보 세 개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까 주먹 안 낸다고 그랬죠. 그럼 상대방은 가위랑 볼을 낸대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와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볼 수 있겠죠. 자, 가위가 맞네요. 자, 볼게요.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 비깁니다. 상대방이 볼을 내면 이겨요. 내가 바위를 내면 상대방의 가위는 내가 이기고 이렇게 되고 내가 볼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위 내면 내가 한 번에 이기거나 비기고요. 바위를 내면 이기거나 지고요. 볼을 내면 지거나 비겨요. 그럼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건 뭘까요? 볼을 내면 안 되죠. 볼은 내가 이길 수가 없죠. 잘해야 비기죠. 맞죠? 내가 바위를 내면 이기거나 져요. 가위를 내면 최소한 비깁니다. 그럼 내가 뭘 내야 되는 게 유리하다? 네, 가위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위를 많이 해주셨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단순히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내가 아니라 세 개 중에 왜 내가 이걸 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그려봄으로써 생각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네.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단순히 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걸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 하면 안 되는지 직접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게임 이론과 덧붙여가지고 제가 유용하게 쓰는 게 있는데 전략적인 사고의 하나입니다. 장단점을 분석하기. 우리 저번에 맨 처음 시간 때 노동자와 자본가를 얘기를 하면서 왜 자본가가 돼야 되는지 나는 노동자가 되겠다고 했던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었죠. 노동자와 자본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게임 이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노동자도 중요하고요. 자본가도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으로 나는 그냥 일할래. 아니야 나는 그냥 남들이 투자해서 편하게 버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할게. 이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노동자. 노동자의 장점은 모험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회사 가서 그냥 일하면 됩니다. 반면에 자유가 없어요. 나는 회사에 가서 출근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면 나는 더 이상 그 회사에 출근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노동자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본가는 대신에 큰 돈을 벌 수 있죠. 내 사업이니까. 그리고 나 대신에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많아요.
나는 회사 출근 안 해도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장단점이에요.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좋다의 장단점, 뭐 그런 거 우월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크게 노력하고 싶지 않아. 라면 노동자를 선택할 것이고, 또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해서 크게 벌래.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쉴래. 라고 해서 자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노동을 하면서 자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되 퇴근 후에 내가 또 열심히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자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단순히 느낌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단점 분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 모레부터 실외,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2주간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거. 우선 비행기표도 사야 되겠고, 그리고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외국에서 쓸 돈. 네, 외국 돈을 미리 만들어 가야 되겠죠. 외국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나라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환전이라고 그러죠. 돈을 교환한다. 환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 환율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 자,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외국 돈 한 단위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 원화 가치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표기 방법은 외국 돈이 앞에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1달러는 이렇게 해서 외국 돈이 앞에 나와야 돼요. 1달러는 1229.5원이랍니다. 제가 오늘자로 확인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환율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환율이 다 나오고요. 여기 미국 있죠. 이 미국 여기를 버튼을 누르면 다른 나라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 돈의 한 가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얼마 가치가 나옵니다. 100엔은 이렇게 되고 1유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환율.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돈 한 장 있죠. 한 장. 미국 돈 한 장. 1달러짜리 지폐 그 종이 한 장의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1유로라는 뜻은 뭐냐면 1유로라는 그 지폐 종이 있죠. 그 지폐 종이의 가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가 미국 돈 그 달러 그림 표시 있는 그 그림 있죠. 종이 한 장 가격이 1229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환율이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1229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1300원이 되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미국 돈 한 장을 1300원에 주고 산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꾸는 비율, 즉 내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른 환율과 관련된 분야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환율이 1229.5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만약에 1300원이 됐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래 이 종이 한 장, 달러 종이 한 장에 1229원이면 샀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마를 줘야 되죠? 1300원을 주고 사야 돼요.
이 가격이 올라간 거죠. 미국 돈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 종이 한 장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무려 얼마나? 71원이나 올라갔어요. 한국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1229원이면 샀는데 이제는 내가 1300원이나 더 줘야 돼요. 그 뜻은 뭐냐? 내가 한국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은 1달러로 우리나라 물건을 1229원어치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달러가 1300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은 1229원짜리도 사고 71원이 남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모든 게 생각이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국 달러를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돼요. 이 종이 한 장을 1300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1달러로 1300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물건을. 이것을 구매력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 물건을 더 많이 사겠죠. 내가 똑같은 1달러로 이제는 1300원어치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수출이 증가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많이 팔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나라는 환율 상승을 좋아해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수출이 증가한다. 이거를 환율 상승, 수출 증가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우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평생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상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입장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는 법을 알아두면 평생 환율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엔 반대로 환율의 하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환율이 아까 1229원이었는데 만약에 1달러가 1100원이 됐다.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 자, 아까 제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 미국 달러 1달러를 사는데 예전에는 1229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1100원만 줘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미국 돈의 가격이 하락한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내가 달러를 더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네. 그렇죠.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내가 달러를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자 가격이 내려가서 내가 과자를 많이 사듯이 달러가 내려갔기 때문에 달러도 내가 많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인의 관점 말고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선 한국인들은 1달러짜리를 1,100원에 사기 때문에 외국 물건을 우리가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증가합니다. 미국산 연필, 네, 여기 연필이 이게 1달러예요. 지금 여기 이게 1달러예요. 예전에는 1229원이었는데 이제는 1100원이에요. 똑같은 1달러인데 환율 때문에. 그럼 나는 이게 11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내려간 거죠. 이게 똑같은 1달러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 거를 사는 것보다 이 미국 연필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미국 연필을 더 많이 수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증가해요. 근데 수입을 증가하면
우리가 외국에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환율 하락을 안 좋아하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요.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환율이 수입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 수입, 환율 하락, 수입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환율이 하락했을 때 한국인과 외국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주식에 투자한 미국인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게요. 한국 주식을 산 미국인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자, 미국인 투자자는요. 1달러가 원금이에요. 1달러가 원금으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229원일 때 한국 주식을 샀어요. 얼마짜리를? 딱 1229원짜리 주식 몇 개? 네. 딱 한 주를 샀습니다. 근데 주가가 동일한데 갑자기 환율이 1,3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동일한데 환율이 1,300원이 되면 주가가 동일하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는 아무것도 뭐 손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 때문에 이 외국인의 원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어떻게 변동이 생기느냐? 미국인이 이 주식을 팔면 얼마가 생기죠? 주가가 1229원이니까 이 미국인의 손에는 1229원이 들어와요. 1229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는 이제 1달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1달러는 1,300원이니까. 1,300원이 있어야 1달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은 71원을 손해본 겁니다. 주가가 똑같이 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미국인은 1달러가 원금이에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1달러가 원금이에요. 1229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인은 내가 1달러를 들고 있어야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29원이기 때문에 내가 1달러를 못 받아요. 71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실제로 1229원으로는 나한테 0.91달러 정도만 들어옵니다. 1달러가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환율 상승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환율.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해외여행 갈 때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차근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 가죠. 저도 지금 태국 여행 엄청 가고 싶은데, 자, 아까 네이버에서 활용한 거예요. 아까 여기 미국이었죠. 여기를 클릭해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자, 태국의 화폐는 바트죠. 현재 1바트에 36.56원이래요. 나한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 내려가는 게 좋을까?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외국 돈 한 단위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은 환율이 내려가는 건데 이 1바트가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40바트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태국 음식이에요. 태국의 밥인데 이게 1바트라고 볼게요. 이 태국 밥이 1바트인데 환율이 올라서 1바트가 40원이 되면 나는 이 밥을 36원 주고 사 먹던 거를 이제는 40원을 줘야 돼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저한테는 손해죠.
환율이 오르면 저한테는 손해입니다. 외국 여행 갈 때. 반대로 환율이 내렸어요. 36원에서 얘가 30원으로 내려갔어요. 1바트가. 그러면 이 밥을 나는 원래는 36원에 사 먹었었는데 환율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나는 30원에 사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국 여행 갈 때 혹은 외국 여행 갈 때 환율이 올라야 좋을까요? 내려가야 좋을까요? 환율이 내려가야 좋다. 네. 환율이 내려가야 좋다. 네. 여행할 나라의 환율이 내려야, 네. 환율이 내려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행할 나라의 환율이 내려야. 이게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행할 나라의 환율이 내려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은 뭐다? 외국 돈 하나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태국의 환율, 그렇죠. 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율, 이 표현, 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내려야, 네, 환율이 내려야 우리한테는 여행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나 환전할 때 이런 환율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요. 음, 일반적으로 이 환율은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갈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이 환율 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네. 신경 쓰지 않고 미세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 등락폭이 크거나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환율도 반드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내가 지금 4월인데 올해 12월 달에 태국 여행 갈 거예요. 내가 올해 12월 달에 태국 여행 갈 건데 환율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 같다. 그럼 나한테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미리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앞으로 환율이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네. 미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율을 활용해서 그리고 환율 전망을 활용해서 여행 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투자할 때 보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주식시장은 아침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후 3시 30분에 딱 시작이 됩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요. 오후 3시 30분에 끝나요. 아침 9시에 딱 시작을 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경매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산을 통해서 약간 경매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침에 가격이 딱 정해져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사실은 지 마음대로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참여해서 사고 파고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3시 30분에 딱 끝이 나요. 이렇게 하루에 주가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가격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가지 가격에 주목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 아침 9시에 딱 시작하는 가격.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끝나는 가격. 이 두 가지 가격. 시작할 때 가격을 시가라고 부릅니다. 시작할 때 시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끝날 때의 가격. 끝날 때의 가격을 종가라고 부릅니다. 우리 종점 있죠. 버스 종점. 그 종자예요. 종가라고 부릅니다. 시가와 종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가격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날 중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 그거를 저가라고 부릅니다. 저가. 그리고 그날의 주가 흐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고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와 종가,
저가와 고가 이 네 가지 가격에 주목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가격이 가장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물론 앞에 다른 가격대도 중요한 가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 네 가지 가격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시가와 종가, 저가와 고가. 네, 다 이해되시죠? 시, 종, 저, 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이 하루의 주가의 흐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다 표현을 하자니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각형으로 표현하자.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 사각형이 뭐냐?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캔들이 영어로는 그 양초죠. 양초처럼 초의 모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자,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가가 아침에 10,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500원에 끝이 났습니다. 3시 반에. 근데 그 장중의 흐름이 저가는 9,900원이었고요. 고가가 1,700원이었어요. 이 흐름 이해되시죠? 시작은 10,000원에 시작했고요. 끝나는 거는 1,500원에 끝이 났는데 그 중간에 9,900원의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1,700원에 만들었다. 이거를 사각형 캔들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와 종가로 사각형의 위아래 변을 만드는 거예요. 시가와 종가로 10,000원이 아래니까 낮은 가격이니까 10,000원의 아랫변을 만들고요. 1,500원의 윗변을 만들어요. 위아래 변을 만듭니다. 위아래 변을 만든 다음에 그냥 세로변은 그냥 싹 그어져요. 세로는 그냥 자동으로 딱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가와 종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가와 저가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꼬리를 만듭니다. 꼬리를. 여기 10,000원에서 9,900원까지 100원의 길이만큼 꼬리를 그어주고요. 100원의 길이만큼. 원래 여기가 다 하나하나 모는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가격대별로 이렇게 다 균등한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고가 1,700원이죠. 200원의 길이만큼 꼬리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저가는 10,000원과 9,900원, 100원 차이이기 때문에 100원어치의 길이만큼 꼬리를 그어주고요. 1,500원과 500원과 1,700원까지는 200원 차이이기 때문에 200원의 차이만큼 꼬리를 좀 더 길게 그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어서 캔들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 흔히 주식 차트에서 보는 캔들이에요. 이 사각형.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고가가 1,700원이고 저가가 9,900원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10,000원에 시작해서 1,500원이 된 건지 아니면 1,500원에 시작해서 10,000원이 된 건지 뭐가 시가고 뭐가 종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시가고 뭐가 500원이 뭐가 종가야? 어디서 시작을 한 거야? 얘가 1,500원에 시작해가지고 1,700원에 올라갔다가 아침에 근데 쭉 빠져가지고 9,900원까지 왔다가 10,000원에 끝날 수도 있죠. 이게. 아니면 10,0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9,900원까지 내려왔다가 쭉 올라간 다음에 1,700원에 올라갔다가 1,500원에 끝이 났는지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색깔을 이용합니다. 색깔을.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높으면 즉 아침보다 끝난 가격이 올랐으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반대로 끝난 가격이 더 높아요. 더 낮아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쭉 하락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뭐가 시가고 뭐가 종가인지 구별이 안 갔지만 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시가고 뭐가 종가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빨간색은 아래가 시가입니다. 빨간색은 아래가 시가예요. 그리고 위에가 종가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은 올랐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빨간색은 똑같은 캔들의 모양이어도 얘는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900원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1,500원에 끝이 났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위에서부터 시작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왔구나. 그래서 얘는 1,500원에 시작했다가 1,700원에 올라갔다가 9,9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10,000원에 끝이 났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시가와 종가의 위치를 색깔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왼쪽에 빨간 거를 보시면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000원에 시작했다가 네, 10,000원에 시작했다가 올라가가지고 9,900원에 안 왔어요. 바로 올라가가지고 1,700원을 찍었다가 9,900원까지 내려왔다가 1,500원에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경우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캔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마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조금 더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캔들이 계속 모여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캔들은요. 방금은 제가 하루로 말씀드렸죠. 하루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기간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연 단위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언제? 매년 1월 1일 9시에 딱 시작했을 때 이게 시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종가는 매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종가, 그게 종가가 되겠죠. 그럼 고가는 1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고가가 되고요. 저가는 1년 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이 저가가 돼서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캔들이 뭐다? 연봉. 네, 연봉. 1년 단위의 봉이다. 1년 단위의 캔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은 시가가 언제? 매월 1월 1일, 매월 1일 아침 9시가 시가. 종가는 매월 마지막 종가, 매월 말일. 그리고 고가는 그 월 단위, 한 달 동안의 고가,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저가.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만든다? 월봉을 만든다.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분봉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분봉도 있고요. 5분봉도 있고 10분봉도 있는데 자, 1분봉을 예로 들어 볼게요. 1분봉 그러면 시가는 언제일까요? 매 시간마다의 그 분 1분, 2분 딱 시작했을 때의 가격이 시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9시 1분 00초 이때가 시가가 되겠죠. 그럼 종가는 9시 1분 59초 이게 종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1분 사이에 고가와 저가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캔들을 만들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분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캔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차트에 나타난 주가의 위치와 흐름을 더 중요시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 예시예요. 어우, 복잡 이게 뭐야? 막 눈이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주식 차트를 처음 봤을 때 그랬었거든요. 전 보자마자 바로 덮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네. 알고 보면은 이런 캔들 하나하나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어이구. 자, 요거,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가장 빨간 거 큰 거 보이시죠? 자, 빨간 거는, 뭐라고 그랬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 가격이 시작해서부터 올라간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설명한 거 딱 그 캔들이죠? 10,000원에 시작해가지고 9,900원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서
17,000원을 찍고 내려와서 15,000원에 끝난 캔들. 네, 물론 가격은 여기에 해당되는 가격이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이런 형태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파란 거 긴 거. 이거는 자, 파란색은 주가가 하락한 거니까 요 위에가 시가라고 그랬죠.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고, 자, 중요한 거, 이 캔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위치만 본다. 전반적인 위치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 맨 마지막에 현재 보시면 2,200원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현재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1월 25일 날 1,050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서 2,200원에 와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종가가 어디고 시가가 어디고 이렇게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캔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이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현재 어디에 있구나 그런 위치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9시 2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님. 사회자님, 마이크가 끄셨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마이크 켜도 되시고 아니면 채팅창에 해주셔도 됩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네. 예. 네네네. 자, 오늘, 여러모로, 봉이라는 캔들이라는 걸 우리 봤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열심히 하는 저 박윤과 박기화 어린이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박윤, 네. 야, 너 천재다, 진짜. 박기화 어린이 이름이 엄마 걸로 돼 있는 것 같아. 이해됐어요? 와, 박기화가 아니라 박귀화인데요. 네, 박귀환. 자기 이름이요? 엄마 이름이죠. 옳지, 옳지. 아니, 네. 진짜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적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훌륭한 아이들이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강사님, 우리 요거 차트, 그러니까 PPT 네, 공유. 네. 떠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죠? 저는 아까 환율 얘기할 때, 10,000원 들고 가면 5개 살 수 있는데, 10,000원 들고 가서 4개밖에 못 산다. 이것을 여행 갔을 때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지 않아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그 생각은 하잖아. 그걸 이렇게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